자, 여러분 탄단지 들어보셨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는 핵심 영양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소화라는 단어는 이러한 큼지막한 영양분들을 흡수가 가능한 기본 요소들로 잘게 쪼개는 과정입니다. 지방이 쪼개진 것을 지방산과 글리세롤, 단백질이 쪼개진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탄수화물을 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은 보통 사카라이드라고 하고요. 이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 육각형의 포도당과 오각형의 과당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러한 최소 단위를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사 채널 맞고요. 그렇다면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 수크로스, 락토스, 말토스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탕이 이 중에서 수크로스입니다. 한편 이런 것들이 더 여러 개가 많아지면은 다당류가 되겠죠.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말, 전분 혹은 글라이코젠 같은 탄수화물입니다. 분자량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즉 이 기본 오각형과 육각형이 3개, 4개, 5개 등등의 조합이 있는 물질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고당이 이것이고요. 올리고사카라이드, 한글로 과당류라고 합니다. 저 단당류에 있는 과당은 과일 과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당류는 몇 개 없는 a few의 뜻이에요. 그게 올리고인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과라고 발음되는 한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과두정이란 단어는 과독이란 뜻도 아니고 과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올리고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몇 개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통치하는 정치 체계를 과두정이라고 하고요. 삼두정도 여기 속하는 거겠죠. 영어로는 a few를 뜻하는 올리고, 그리고 통치를 뜻하는 archy, 그래서 올리가르키가 과두정입니다. 자, 기원전 2000년에서 가상의 0년도까지를 400년씩 5블록으로 나누면 그리스 역사의 앞에 3블록은 뭐라고 했죠?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합쳐서 크미그미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바다민족 혹은 도리아인의 침입에 의한 그리스 암흑시대가 열렸다고 했고요. 저 크미그미 시기를 청동기 그리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릴 추계시대에 해당되는 이 800년의 그리스는 철기 그리스라고 봐도 됩니다. 철기 그리스는 크게 고졸기, 고전기, 헬레니즘 시기, 대략 300, 200, 300년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800년 기간을 좀 확장해서 보면, 이 고졸기는 아르카익 피어리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고졸이라는 뜻이 약간 뭔가 서투른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미술 작품들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시기의 미술들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자세가 딱 이집트적인 느낌이 나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입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을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 동양의 미소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불상하고도 좀 닮았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음번에 다룰 거고, 어쨌든 고졸기에는 아르카익 스마일은 있지만 여전히 포즈는 약간 이집트 작품들처럼 좀 고정된 느낌이고요. 고전기가 아테네 스파르타의 전성기이자 클래시칼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 이 시기 작품은 뭔가 좀 동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고졸기 때 작품보다 뭔가 움직임이 살아있고, 다만 아직 완전히 사실적이진 않고요. 헬레니즘 시기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감정 표현이라든가 인체의 구석구석 묘사가 굉장히 살아있는 작품들이 나죠. 대표적인 게 밀로의 비너스와 라오콘 군상이 있죠. 지금은 매핑 시간이니까 자세히는 아니어도 아르카익, 클래식, 헬레니스틱의 어떤 느낌만 좀 가져갈게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구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 고전기에 해당되는 전성기가 훨씬 짧습니다. 이것들을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면, 간략하게 스파르타의 고졸기는 리쿠르고스 시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전기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시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테네의 경우에는 이 고졸기가 처음엔 왕정이었다가 과두정이었다가 SPC의 시기가 각각 100년씩 있습니다. 여기서 SPC라고 하면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멋있는 아테네 이미지는 이 기원전 400년대 혹은 기원전 5세기의 요 시기뿐이에요. 아주 길게 봐서 100년을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5,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델로스 동맹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짧은 전성기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두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이 이 아테네의 짧은 전성기를 여는 시기에 있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이 그리스의 짧은 전성기가 끝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일명 그리스의 자살이라고도 불리는 내전인데,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사실상 다 푹 고꾸라지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스토리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아테네는 바로 망하진 않고 근근히 가다가 기원전 250년 전후에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에게 공식적으로 멸망하고요. 스파르타도 시름시름 그냥 그저 그런 폴리스로 살아가
가다가 마케도니아에 패퇴하긴 하지만 망하지는 않고 있다가 기원전 150년 전후에 로마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아는 멋있는 그리스는 기원전 400~500년 사이에 있는 짧은 전성기를 지녔다더라. 그리고 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 사실은 이 이전 고졸기에는 스파르타가 가장 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아테네의 내정 간섭을 한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매핑하고 딱 4명만 알고 간다는 목표로 해보시죠. 리크루고스,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핑이 추계 시대에 놓았던 덫에는 어떻게 상응이 되느냐? 기원전 550년 전후의 F4 기억나시죠? 저 서쪽의 로마에는 세르비우스가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이 SPC 중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기원전 550년 전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40년 이 아테네에서는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와 소크라테스가 이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년 이때는 이미 아테네 스파르타는 한물을 간 거고 이 주인공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죠. 이것은 정규 13편에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 매핑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고졸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익히려 하지 마시고 대략 이 4명의 위치, 느낌 정도만 익히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4개의 손가락과 3개의 물갈퀴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의 몰락 시기에 바다민족과 도리아인의 남하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스파르타는 아마도 그 도리아인들이 세운 도시국가고요. 이 스파르타는 그리스 암흑시대에는 이 시오자 모양의 라코니아 지역을 하트랜드로 지내다가 이 암흑시대 후반기쯤 기원전 800년 전후에는 이 타이게투스 산맥 너머의 메세니아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요. 그리스 고졸기에는 이 손가락 전체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고전기에는 펠로폰네소스를 다 차지하는데 거의 끝까지 이 아르고스는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둘이 양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형을 보면 산지가 대부분인 그리스치고는 나름 평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해양 무역 강국의 이미지가 아니라 폐쇄적인 농업 국가였어요. 한편 이 아르카익 초반에 메세니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지는데 원래 도리아계인 소수의 스파르타 사람들이 다수의 노예를 지배하는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혁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전설적 입법자라고 전해지는 리쿠르고스죠. 아르카익 초반에 리쿠르고스가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을 해서 우리가 아는 군국주의 스타일의 스파르타 이미지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이 육각형에서 보면 아까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노예를 다스리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 소수의 지배 계급을 자기네끼리는 평등하다는 의미로 호모이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등 계급을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대다수의 노예 계급을 헤일로타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1대 20 정도 된다고 그랬고, 스파르타는 이렇게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 호모이오이가 전사 계급으로 양성이 됐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정치 시스템. 흔히 스파르타의 이미지는 엄청난 전사들이 다 때려 부수는 전투 이미지만 생각하지만 스파르타도 있을 거 다 있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처음에는 2명의 왕이 공동 통치하는 세습 왕정 체제였다가 리크루고스의 개혁 이후에 30명으로 이루어진 게루시아라는 원로원을 만듭니다. 스파르타에는 은근히 아펠라라는 민회도 있었습니다. 왕도 있고 원로원도 있고 민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왕이 있으니까 왕정이냐? 라기에는 왕의 권한이 굉장히 적고 원로원이 기능이 셌습니다. 그런다고 공화정도 아니고, 그럼 과두정인가? 과두정이라기에는 나름 원로원의 멤버들이 많고, 그래서 스파르타의 정치 시스템은 흔히들 혼합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은 영화 300에서도 이 장면 보시면 왕도 있고 원론도 있잖아요. 세 번째, 군사 시스템. 가장 유명한 것은 팔랑크스죠. 이 팔랑크스는 사실은 스파르타만의 것은 아니고요. 산지가 많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전투 대형인데요. 당연히 이런 전투는 넓은 들판보다는 좁은 곳에서 더 힘이 있었겠고요. 팔랑크스 외에도 군사 분야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아고게죠. 모든 호모이오이들은 어릴 때 싸게 될 만한 아이들만 키우고 나머지 아이들은 타이게투스 산맥에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뽑아서 군인으로 양성하는 곳을 아고게라고 합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이미지의 상징이 이 아고게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파르타의 상징은 그리스 알파벳 람다 모양입니다. 이 스파르타군의 상징인 람다 모양은 창업주인 라케다이몬의 그 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라코니아 평원 모양이 시오자로 돼 있어서 이것을 따와서 람다가 됐다는 설도 있죠. 이 스파르타가 이렇게 군인을 강력하게 양성한 목적은 외부의 팽창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기형적인 인구 구조에서 도리아인의 지배 체계를 위한 것이자 다른 폴리스들에게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라는 스탠스를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가 많고요. 이 리크루고스 시스템 하의 경제 체계도 특이했습니다. 금욕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개인 사유재산이나 매매, 무역 등등을 줄였고 철저하게 다수의 헤일로타이에 의한 농업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돈의 부피가 작으면 뇌물이라든가 여러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도 굉장히 커다란 녹슨 못 같은 걸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리크루고스 이후에는 토지 개혁도 해서 토지를 싹 다 몰수해서 이 호모이오이 사이에 거의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주택의 디자인도 비슷했고요. 모든 호모이오이를 15명 정도의 분대 단위로 편성을 해가지고 식사도 항상 공동으로 하게 했습니다. 유명하죠. 이 맛없는 스파르타의 선짓국. 심지어는 생필품도 제한했어요. 그래서 이런 트로이센 같은 군국주의 국가들 뺨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병영 국가였고요. 이 리크루고스의 개혁은 워낙에 사회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진나라로 치면 상항과도 비슷한 느낌인데 그 상항보다 훨씬 매운맛이죠. 리크루고스는 실존 인물이 맞다면 로물루스와 비슷한 때 사람입니다. 하긴 로물루스도 실존인지 모르지만 폐쇄적인 농업 기반의 강력한 병영 국가 스파르타는 과학이나 문화 면에서는 다른 폴리스에 비해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졸기 스파르타의 이미지고요. 자, 이제 이 지도에서 빨간색이 뭔지 아시겠죠? 빨간색 영역이 아르카이크 스파르타 영역이고 맨 초반의 하트랜드는 이 라코니아 지역에서 시작이 됐대더라. 그리고 여기는 고전기 이 시기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까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